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새는 무게가 22kg에 달하면서도 날 수 있습니다. 하늘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40m에 이르는 긴 활주가 필요합니다. 마치 과부하된 군용 수송기가 이륙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바람을 역행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봄이 오면 이 새는 몸을 완전히 뒤집어 거대한 눈덩이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개합니다. 드로프라고 불리는 이 새를. 이것은 우리 리스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새 13마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기관총을 든 군대를 물리친 존재부터 한 번의 다리 타격으로 사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새까지 다양한 사례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먼저 드로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로프는 우리 행성에서 가장 무거운 비행새 중 하나이며 그 무게 때문에 드로프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이는 다른 새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드문 행동입니다.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19kg에 이를 수 있고 드물게는 22kg까지 도달합니다. 날개 길이는 2.5m에 달합니다. 그 날개의 폭은 약 2.5m에 이르며 이는 같은 무게를 가진 다른 새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넓은 날개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강한 근육과 큰 면적을 필요로 하므로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큽니다. 무게가 무거워 비행이 어려워 날개는 매우 넓고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생물에게 이러한 무게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드로프는 비행 속도가 느리고 상승 각도도 제한적이며 긴 활주 없이 이륙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드로프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 꼬리와 몸통을 최대한 뒤로 당겨 추진력을 극대화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드로프는 가능한 한계에 있습니다. 날개 면적당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행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늘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30m, 때로는 40m에 이르는 긴 활주가 필요하고 이는 바람을 역행하며 이루어집니다. 이륙 과정은 과부하된 군수 수송기와 비슷해 날개 움직임마다 근육에 극한의 긴장이 요구됩니다. 드로프의 해부학은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골격 구조는 무거운 몸을 지탱하도록 특화되어 있어 일반적인 새보다 뼈가 더 굵고 강합니다. 배 부분의 물새와 육지새와 달리 꼬리뼈 주변에 있는 지방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선은 깃털을 방수용 기름으로 코팅하는 역할을 하지만 드로프는 이를 삶하지 않기 때문에 습기에 더 취약합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차가운 비가 내린 뒤 급격한 한기가 찾아오면 젖은 깃털에 얼음 껍질이 바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얼음 코팅은 깃털을 단단히 고정시켜 새가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포식자에게 쉽게 잡히게 합니다. 이때 새는 비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초원 포식자들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드로프의 진정한 변신은 봄 번식기가 찾아올 때 일어납니다. 이 의식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수컷은 이 과정에서 체내 지방을 급격히 소모합니다. 수컷들은 타쿠비시라라 불리는 특정 초원 구역에 모여 놀라운 쇼를 연출합니다. 암컷의 시선을 끌기 위해 수컷은 몸을 뒤틀어 머리를 등에 얹고 목을 어깨 깊숙이 끼워 넣으며 목주머니를 축구공 크기만큼 부풀립니다. 그리고 날개를 뒤집어 흰색 하부 깃털을 위로 올려 어두운 등을 완전히 가립니다. 새는 거대한 눈덩이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마른 풀 위를 천천히 미끈합니다. 이 의식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 과정에서 수컷은 몸무게의 4분의 1을 잃을 정도의 큰 체중 감소를 겪습니다. 역사적으로 드로프는 유라시아 전역에 널리 서식했지만 초원의 개간과 사냥으로 인해 오늘날 이 위험 있는 종은 가장 엄격한 보호 아래 극히 제한된 보호구역에서만 살아남습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이 거대한 새를 완전 멸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전용 보전구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위 12번째는 방랑 알바트로스다. 끝없는 바다를 유일한 집으로 만든 존재이며 현존하는 조류 중 가장 큰 날개 펼침에 자랑한다. 날개의 길이는 3.5m에 달하고 몸무게는 12kg을 넘지 않아 가벼운 편이다. 이 새의 비행 비밀은 완벽한 공기역학에 있다.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대신 동적 활공이라는 기술을 활용한다. 바다 표면 바로 위에 서로 다른 고도에서 바람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
15m까지 상승한 뒤 강한 바람을 잡아 파도 위로 부드럽게 내려가며 운동 에너지를 속도로 전환한다. 이 과정은 바람의 전단 영역을 따라 지속되며 하루에 100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하루에 1000km를 초과하는 거리도 소모하면서 물 위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장거리 비행을 유지한다. 생물학자들은 알바트로스의 어깨 관절에 특수한 건축 잠금 장치를 발견했는데 날개를 완전히 펼치면 이 장치가 날개를 고정해 가슴 근육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 따라서 몇 시간씩 날개를 펼친 채 있어도 근육 피로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비행 중에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뇌의 각 반구가 번갈아가며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한쪽이 잠을 자는 동안 다른 쪽은 비행과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방식은 알바트로스가 수천 킬로미터를 연속으로 날아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 방랑 알바트로스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 미크로플랑크톤이 크릴을 섭취할 때 방출되는 메틸살피드 냄새를 감지한다. 이 화학물질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포착될 수 있어 새는 먹이가 풍부한 지역을 정확히 찾아낸다. 생활사 역시 인상적이다. 이들은 일생을 함께하는 한 쌍으로 일처제이며 수명은 60년은 넘는다. 암컷은 2년마다 한 개의 알을 낳고 부화 기간은 80일이며 양부모가 1년 동안 새끼를 먹이고 보호한다. 새끼는 약 6개월 동안 어미와 아버지에게 먹이를 받아 성장한 뒤 몇 년간 육지에 내려앉지 않고 바다 위에서 독립적인 여행을 시작한다. 이러한 긴 성장 기간은 새가 넓은 해양을 자유롭게 누비며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알바트로스는 남반구와 북반구를 오가며 남극 주변에서 번식하고 남아메리카, 남극해, 남극 주변 섬들을 오가며 먹이를 찾는다. 이들의 비행 경로는 때때로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며 바다 위에서 며칠씩 멈추지 않고 비행한다. 날개의 구조는 얇은 뼈와 공기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어 무게를 최소화하고 근육량도 비교적 적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 덕분에 알바트로스는 장시간 비행 중에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 또한 이들은 물 위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바람이 없는 날에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표면 위에서 작은 파도를 타며 균형을 잡는다. 이와 같은 행동은 바다 위에서 살아남는 또 다른 전략이다. 알바트로스는 인간이 만든 항공기와 비교해도 비슷한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에 달한다. 이러한 놀라운 비행 능력은 과학자들에게 풍력 에너지와 항공 설계에 대한 귀중한 영감을 제공한다. 11번째 줄은 우리를 신들에게 높은 산 꼭대기로 안내한다. 그곳에서 안데스 콘도르는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한다. 이 장엄한 새는 남미 야생의 거친 힘을 상징한다. 콘도르의 몸무게는 15kg에 달하고 넓은 날개의 면적은 3제곱미터를 초과한다. 넓은 날개의 면적은 3제곱미터를 넘어 강력한 상승 기류를 포착하고 오랜 시간 활공할 수 있게 한다. 콘도르는 최고의 청소부 역할을 하며 깊은 협곡과 가파른 안데스 산맥 사이를 날아다니며 사체를 찾아먹는다. 해발 5,000m 이상의 고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구력과 특수한 생리적 적응이 필요하다. 고산의 희박한 산소와 낮은 기압은 콘도르에게 특별한 혈액산소 운반 능력을 요구한다. 그들의 큰 폐와 효율적인 혈액순환은 희박한 공기에서도 오랜 비행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콘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행자이다. 장시간 비행 중 날개를 움직이는 시간은 전체 비행 시간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상승 기류를 타고 떠다닌다. 이러한 비행 전략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긴 이동 거리에서도 체력을 보존한다. 콘도르의 머리와 목은 완전히 털이 없으며 주름진 피부가 드러난다. 머리와 목의 피부는 주름이 많아 햇빛에 노출된 부위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높은 고도에서 강한 자외선과 유기물 잔해와 지속적인 접촉 속에서 깃털이 없으면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무털 상태는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털 없는 피부는 체온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목의 혈관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해 격렬한 활동 시에 과잉열을 배출하거나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는 열을 보존한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목의 혈관이 수축해 체온 손실을 줄인다. 역사적으로 안데스 콘도르는 남미 원주민 신화에서 신성한 존재였다. 잉카인들은 콘도르가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사자라고 믿었으며 선조들의 영혼을 높은 차원으로 옮긴다고 여겼다. 그들은 종종 하늘의 신성한 사자라 불리며 전설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로 묘사된다. 이 새들은 놀라운 설적 서열을 가지고 있다. 가장 경험 많고 큰 수컷이 먼저 먹이를 차지하고 어린 새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차례를 기다린다. 젊은 새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의 뒤쪽에서 조용히 관망한다. 성숙한 수컷들은 영토를 지키며 먹이를 독점하고 젊은 새들에게는 안전한 비행 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열은 충돌을 방지하고 식량 경쟁을 최소화한다. 콘도르는 번식 속도가 매우 느리며 2년마다 하나의 알만을 낳는다. 한 번에 하나의 알만을 낳는 이 번식 방식은 개체 수준가를 매우 느리게 만든다. 2년마다 하나의 알을 품는 속도는 다른 대형 조류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 이러한 번식 주기는 개체군의 회복을 더욱 느리게 하여 인간 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사냥 압력 증가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우리 목록의 10번째 항목은 순수함과 충성심 그리고 시적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우아한 모습으로 알려진 백조이다. 그러나 그 섬세한 외관 뒤에는 물새 중 가장 무겁고 영토 방어에 매우 공격적인 가시백조가 숨어 있다. 성체 수컷은 무게가 15kg에 달하고 몸 길이는 160cm까지 자라며 날개는 단순한 비행 기구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로 변한다. 손목뼈가 두껍게 굳어 있으며 거대한 흉근과 결합되어 날개 한 번의 타격은 무거운 공봉에 맞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강력해 작은 포유동물의 뼈를 심각하게 부러뜨리거나 성인에게 깊은 타박상을 남길 수 있다. 날개의 근육은 강력한 수축을 일으켜 순간적인 충격을 만들어내며 그 힘은 인간의 팔보다도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과 백조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깊은 존경심과 엄격한 규율로 얽혀 있었으며 중세 영국에서는 이 새들을 왕실 소유물로 선언하고 해를 끼치는 행위는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해를 끼친 백조를 잡은 자는 재산 몰수와 함께 심한 구형을 받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선고되었다. 그러나 백조는 인간이 만든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령은 백조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으며 왕실 사냥꾼조차도 허가 없이 이 새를 잡을 수 없었다. 번식기가 시작되면 행동 양식이 급격히 변한다. 가시백조는 둥지 주변 100m 반경 내 물 영역을 철저히 지키며 위협이 감지되면 먼저 날개를 크게 펼치고 목을 뒤로 젖힌 뒤 뱀처럼 거친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어 경고한다. 가시백조는 위협을 감지하면 몸을 낮추고 꼬리깃을 펼쳐 시각적으로도 위압감을 나타낸다. 이 경고가 무효가 되면 새는 물 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지르며 강력한 다리 근육을 이용해 물을 강하게 퍼부으며 상대에게 돌진한다. 공격이 시작되면 새는 물속에서 몸을 비틀어 물의 흐름을 이용해 더욱 빠르게 전진한다. 실제로 이러한 공격성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2012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주거단지에서 경비원이 카약을 타고 연못을 순찰하던 중 근처에 둥지를 틀고 있던 가시백조가 카약을 공격해 뒤집어 버렸고 남성이 물에 떠오르지 못해 숨을 쉬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은 백조가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위험한 충돌 사례로 기록되었다. 가시백조는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로 자신의 영역을 마지막 숨까지도 지키며 어떤 침입자라도 물에서 급히 물러나게 만든다. 그들의 영역은 물의 깊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다른 새나 포식자가 접근하면 즉시 공격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백조는 그 아름다움과 위험성을 동시에 품고 있어 관찰자들에게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준다. 9번째 장소는 습지의 강어기와 담수호가 어우러진 곳이며 여기에는 곱슬 펠리컨이 서식한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이 새는 올리고세 시절 약 3천만 년 전부터 물속을 누비던 조상들을 이어받았다. 곱슬 펠리컨은 거대한 체격으로 눈길을 끈다. 몸 길이는 180cm에 달하고 무게는 15kg 정도이다.
가장 눈에 띄는 해부학적 특징은 길이 50cm에 이르는 거대한 부리이며 그 아래에는 탄력 있는 목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는 물을 13리터 이상 담을 수 있어 놀라운 어획 도구가 된다. 그러나 곱슬 펠리컨은 단순한 물고기 잡이새가 아니다. 계산적인 포식자로 물고기뿐 아니라 다른 조류도 섭취한다. 유럽의 대형 공원에서 과학자들은 곱슬 펠리컨이 성체 비둘기, 오리, 심지어 뱃새까지 전부 삼키는 사례를 여러 차례 관찰했다. 사냥 과정은 무자비하게 진행된다. 펠리컨은 물 위나 툭가에 앉은 새에게 조용히 접근한 뒤 번개처럼 부리를 내밀어 물과 함께 먹이를 휘적한다. 이후 부리를 약간 열어 여분의 물을 배출하고 먹이를 땅에 눌러놓거나 주머니에 압축해 숨을 먹게 만든 뒤 목을 물결처럼 움직이며 전체를 삼킨다. 탄력 있는 식도벽은 머리보다 넓은 물체도 통과시키며 목 피부를 통해 살아있는 먹이가 천천히 위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사냥 방식과 거대한 부리는 곱슬 펠리컨을 물새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로 만든다. 그들의 둥지는 보통 물가 근처의 나무에 위치하며 새끼는 약 3주 동안 어미의 보호를 받는다. 이 종은 유럽 전역의 습지와 강 하구에서 관찰된다. 그들의 독특한 신체 구조와 사냥 방식은 조류학자들에게 지속적인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부리는 강력한 근육으로 움직여 한 번에 최대 50cm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물속에서 빠르게 물을 빨아들여 먹이를 포획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인간에게도 경계를 요구하는 위험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곱슬 펠리컨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고대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남아 과학자들에게 진화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는 귀중한 창을 제공한다. 이러한 적응은 수천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이며 현재도 연구자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남긴다. 8번째 순위에 오른 아프리카 마라부는 사바나에서 흔히 시체 청소부라 불리며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유명한 새이다. 마라부는 황새과에 속하지만 전형적인 황새의 우아함은 찾아볼 수 없으며 몸 길이는 1m 반 정도이고 무게는 9kg에 달한다. 날개를 완전히 펼치면 3m에 이르는 거대한 날개폭을 자랑한다. 그 어두운 별명은 깃털 색깔에서 비롯되었는데 등과 날개는 검은색 깃털로 뒤덮여 마치 검은 조각처럼 보이며 가슴과 배는 더러워 보이는 흰색으로 대비된다. 머리와 목은 거의 깃털이 없고 주름진 붉은색 피부에 어두운 점이 흩어져 있어 부패한 동물을 섭취하기에 최적화된 진화적 적응을 보여준다. 마라부는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생 역할을 수행한다. 길이 35cm에 이르는 거대한 부리는 큰 동물의 뼈를 깨트려 영양가 높은 골수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목에는 큰 분홍색 피부 주머니가 있는데 이는 소화와는 무관하고 호흡기와 직접 연결되어 체온 조절과 번식기 짝 유인에 사용된다. 최근 수십 년 사이 이 새들은 인간이 만든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으며 나이로비와 캄팔라와 같은 대도시 주변에서 대규모 무리로 모여 쓰레기 매립지와 도축장을 점령한다. 이때 마라부 무리는 폐기물 더미에서 남은 고기 조각을 찾아 먹으며 인간 활동이 제공하는 풍부한 음식 자원을 활용한다. 극심한 더위에 대처하기 위해 마라부는 특수한 체온 조절 메커니즘인 요분비를 활용한다. 몸에서 배출된 물질을 발에 뿌려 요산이 힘막을 형성하게 하고 피부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몸을 식힌다. 그들은 주로 사바나의 물가나 습지에서 죽은 동물의 시체를 찾아 먹으며 큰 부리로 뼈를 깨는 데 뛰어난 힘을 발휘한다. 부리의 피면은 두꺼운 각질로 뒤덮여 있어 강한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는다. 분홍색 피부 주머니는 호흡기와 연결되어 숨을 쉬는 동안 공기 흐름을 조절하고 번식기에는 그 색이 더욱 선명해져 짝을 유인한다. 도시 주변의 쓰레기 매립지와 도축장에서는 풍부한 사체 조각이 제공되어 이들이 쉽게 식량을 확보한다. 요 분비는 몸에서 배출된 물질을 발에 뿌려요. 요산이 힘막을 만들고 그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몸을 식힌다. 그들의 큰 무리는 새벽과 저녁에 사냥을 시작하며 하늘을 넓게 날아다니며 사체의 냄새를 감지한다. 그들의 서식지는 사바나와 초원뿐 아니라 강가와 습지에서도 발견되며 물가 근처에서 먹이를 찾는 경향이 있다.
번식기는 보통 건기 말에서 시작되며 짝을 찾기 위해 남성은 목주머니를 부풀려 색을 강조한다. 알은 땅에 묻히지 않고 쓰레기 더미나 땅의 구멍에 직접 놓아 부화한다. 이 과정 덕분에 마라보는 뜨거운 태양 아래 몇 시간씩도 사냥을 기다리며 머무를 수 있다. 우리 순위 7번째는 키토그라프, 일명 왕백로이다. 이 생물은 마치 잃어버린 세계를 배경으로 한 과학소설의 한 장면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몸 길이는 최대 1.5m에 달하고 날개 폭은 2m를 약간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이며 몸무게는 8kg 정도로 비교적 가볍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거대한 부리인데 그 형태는 네덜란드 농부가 신는 전통적인 나무 신발을 연상시킨다. 부리 끝에는 아래로 굽은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 있어 크고 미끄러운 먹이를 한 번에 움켜쥐고 즉시 제압할 수 있다. 키토그라프는 동아프리카의 울창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늪지와 습지, 특히 파피루스가 무성하게 자라는 물가에 서식한다. 그곳에서 프로토토와 같은 대형 양악류 물고기, 두 갈래 아가미를 가진 큰 물고기, 뱀, 개구리, 심지어 어린 악어까지 다양한 먹이를 사냥한다. 키토그라프는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어류뿐만 아니라 물가에 머무는 뱀과 양서류, 그리고 어린 악어까지도 사냥한다. 이 새의 사냥 전략은 절대적인 정적에 완전히 기반한다. 새는 몇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며 흔들리는 파피루스 줄기와 얇은 수생식물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다. 작은 물결이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면 몸을 앞쪽으로 급격히 기울여 부리를 넓게 열어 물과 먹이를 동시에 포착한다. 사냥 중에는 주변 환경의 소리와 진동을 예민하게 감지하여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목표를 정확히 포착한다. 그 후 부리 가장자리의 뿔 같은 구조가 물을 걸러내고 먹이만 남겨 불필요한 물이나 찌꺼기를 깔끔히 제거한다. 키토그라프의 시각은 특별하다. 대부분의 새와 달리 그의 크고 노란 눈은 머리 앞쪽에 위치해 양한 시야를 제공한다. 이는 목표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게 해주며 사냥 시 정확한 거리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눈이 앞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이는 급격히 부리를 내리칠 때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의 눈은 큰 크기와 노란색을 띠며 시야가 넓어 멀리 떨어진 물체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번식 생활은 매우 엄격하고 실용적이다. 한 번에 2개 혹은 3개의 알을 낳지만 부모가 보살핌을 주는 새끼는 오직 한 마리뿐이다. 가장 크고 강한 첫째 새가 형제들을 공격해 먹이를 독점하고 부모는 이를 방관하며 승자를 중심으로 관심을 돌린다. 부모는 첫 번째 부화한 새끼에게만 먹이를 공급하고 다른 알은 부화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약한 새끼는 결국 먹이를 얻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러한 잔인한 자연 선택은 키토그라프 무리 내에서 강자만이 살아남게 만든다. 키토그라프는 부리를 두드리는 독특한 소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 울림은 자동 무기의 연속 사격 소리와 흡사하여 밤에 어두운 늪에 들어선 관광객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안겨준다. 부리를 두드리는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 같은 무리의 다른 새들은 이를 통해 위치와 위험을 파악한다. 이 소리는 주변 환경에 퍼져나가며 새들이 서로 위치를 확인하고 위협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리스트의 7번째 자리는 제왕 펭귄으로, 이 새는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에서도 살아남는 끈기와 적응력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성체는 무게가 45kg에 달하고 몸 길이는 120cm에 이르러 날지 못하는 물새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자랑한다. 이러한 무게는 차가운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기 위한 근육량과 두꺼운 지방 침유를 의미한다. 서식지는 남극의 빙하 사막이며 여기서는 기온이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풍은 시속 150km에 달한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은 집단 보온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적응으로 펭귄들은 제곱미터당 10마리까지 모여 촘촘한 군체를 형다다. 살아있는 방패와 같은 군체 안에서는 외부의 혹한에도 섭씨 35도까지 온도가 상승하여 개체 개별의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물리학자들은 이 군체가 일정한 미세 이동을 지속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몇 분마다 파동처럼 움직임이 전체 군체를 타고 흐르면서 외곽에 있던 펭귄은 서서히 따뜻한 중심부로 이동하고
이미 따뜻해진 개체는 자리를 양보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재배치넌스 개는 개체 간의 열교환을 최적화하고 전체 군체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물속에 들어가면 제왕 펭귄은 효율적인 포식자로 변모한다. 비행새와 달리 골격은 조밀하고 무겁게 구성돼 공기 공간이 전혀 없으며 이는 500m까지의 깊은 물속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압을 견디게 한다. 잠수는 20분 이상 지속될 수 있는데 이때 심박수는 분당 120박동에서 분당 15박동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부수 기관으로의 혈류는 거의 차단돼 뇌와 심장에 산소를 집중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산소 소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사냥에 필요한 근육 활동을 유지하게 해준다. 펭귄은 어두운 심해에서 크레일과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는데 물속의 빛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청각과 촉각을 활용해 먹이를 탐지한다. 이러한 독특한 사냥 기술과 뛰어난 잠수 능력 덕분에 제왕 펭귄은 남극의 혹독한 빙하 사막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남는다. 이러한 모든 특성은 제왕 펭귄이 남극의 가장 혹독한 지역에서도 번식하고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제왕 펭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새 중 하나로 꼽힌다. 5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거대한 난두는 남아메리카의 광활한 초원에 서식하는 큰 날지 못하는 새이다. 몸 길이는 최대 1m 반 정도이며 몸무게는 40kg을 넘어 신대륙에서 가장 큰 새로 알려져 있다. 다리는 3개의 강한 발가락과 두꺼운 발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프리카의 타조와 구별되며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 속도에서도 난두는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회전을 구사해 한쪽 날개를 펼쳐 균형을 잡으며 포식자의 추격을 피한다. 이러한 고속 이동은 넓은 초원을 빠르게 가로지르며 먹이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난두의 사회 구조와 번식 행동은 조류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시스템을 이룬다. 여기에는 엄격한 폴리제니와 폴리아드리가 결합되어 있다. 한 우세한 수컷이 땅의 넓은 둥지를 만들고 12마리까지 되는 여러 암컷과 교미한다. 각 암컷은 큰 알을 낳고는 다른 수컷을 찾아 떠나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둥지에 40개에 달하는 알이 모인다. 이후 수컷은 6주 동안 끊임없이 알을 품으며 몸으로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 기간 동안 거의 먹이를 포기하고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한다. 둔지에서 50m 이내에 접근하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도 격렬한 공격을 받는다. 수컷은 침입자를 향해 뛰어올라 쉿하는 소리를 내고 눈을 부릅뜨며 날개를 크게 펴고 강력한 발차기로 방어한다. 새끼가 부화한 뒤에도 아버지는 몇 달 동안 새끼를 이끌며 여우와 맹금류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난두는 팜파스 사슴과 독특한 동맹을 형성한다. 새는 뛰어난 시각을, 사슴은 예리한 후각을 가지고 넓은 초원에서 위험이 다가오면 서로에게 신속히 경고한다. 이 같은 상호 경고는 양쪽 모두에게 생존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 난두의 발은 3개의 굵은 발가락과 각각의 발톱이 매우 강력해 땅을 파고 고정시키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시속 60km에 달하는 달리기는 포식자를 따라잡히지 않게 하는 핵심 방어 수단이다. 빠른 회전 시 한쪽 날개를 크게 펴서 균형을 잡는 행동은 난두만의 특수한 생존 전략이다. 폴리제니와 폴리아드리를 동시에 유지하는 번식 체계는 암컷이 여러 수컷과 교배할 수 있게 한다. 수컷은 알을 품는 동안 거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체내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50m 반경 안에 들어오는 작은 포유류조차도 수컷의 격렬한 방어에 의해 물러난다. 새끼가 부화하면 어린 난두는 어미가 아닌 아버지에게서 먹이와 보호를 배운다. 팜파스 사슴과의 동맹은 서로의 감각을 보완해 사슴은 냄새로 위험을 감지하고 새는 시각으로 확인한다.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는 초원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순위 4번째에 오른 에미는 호주 광활한 대지를 원주민처럼 누비며 살아온 조류로 진화 역사는 수백만 년에 걸친 완벽한 생존 능력을 보여준다. 에뮤는 키가 1m 90cm에 달하고 몸무게는 55kg에 이른다. 이 새의 깃털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깃털낭에서 2개의 깃털이 동시에 자라며 갈고리 같은 작은 고리가 전혀 없어
깃털 표면은 촘촘하고 부드러운 털처럼 보인다. 이러한 부드러운 깃털 덮개는 뜨거운 낮의 태양열과 차가운 밤의 서늘함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호주의 사막 기후에서 뛰어난 절연 효과를 제공한다. 에뮤의 진정한 자부는 강력한 다리이다. 3개의 발가락을 가진 굵은 다리는 깃털이 없고 발달된 종아리 근육이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이 구조 덕분에 에뮤는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높이 2m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 비행은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속도와 점프 능력으로 넓은 평원을 빠르게 가로지르고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도망친다. 에뮤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건은 1932년에 벌어진 에뮤와의 대전쟁이다. 오랜 가뭄이 지속된 뒤 2만 명이 넘는 에뮤 무리는 서부 호주의 넓은 농경지로 대규모 이동을 감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밀작물을 파괴하고 관계용 수로와 채널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지역 농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상황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고 정부는 정규 군대를 파견했다.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무게가 무거운 루이스 기관총을 장착하고 10,000발에 달하는 탄약을 사전에 비축한 상태에서 작전에 임했지만 실제 전투는 곧 예상치 못한 웃음거리로 전락하였다. 에뮤들은 전통적인 전투 방식을 거부하고 파괴적인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으며 총성이 울리는 순간 즉시 작은 무리로 분산되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숙련된 대장이 이끄는 군대의 집중 사격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몇 주간의 무성의한 시도 끝에 군은 무릎을 꿇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 지휘관은 에뮤가 인간이라면 그들의 회피력과 민첩성으로 어느 군대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하며 그들의 회피력과 기동성을 인간 병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강대국의 군대도 압도될 것이라 강조했다. 군대는 에뮤가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총을 겨냥했지만 깃털이 두껍고 움직임이 빠라 탄환이 빗나갔다. 결국 전투는 무효화되었고 군인들은 무기와 탄약을 남겨두고 물러났다. 이러한 전투의 실패는 정부에게 농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만들었으며 에뮤는 이후에도 호주 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에뮤의 독특한 생태는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다. 우리 순위에서 남미 하피아가 동점받는다. 열대우림의 그늘 아래 날아다니는 가장 무섭고 신비로운 포식자 중 하나다. 이 장대한 존재는 날아다니는 포식조류 진화의 정점을 보여준다. 암컷 하피아의 몸무게는 10kg에 이를 수 있고 몸 길이는 1m를 넘으며 날개 길이는 2m까지 뻗는다. 비교적 짧고 넓은 날개는 거대한 나무줄기 사이를 놀라운 기동성으로 시속 80km까지 비행하게 한다. 이러한 비행 속도는 다른 새들보다 현저히 빠르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의 무기는 그 발톱이다. 이 새의 발톱은 12cm까지 자라며 북아메리카 그리즐리 곰의 발톱보다 크다. 발톱이 가하는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40kg에 달해 대형 전투견의 턱힘과 비슷하다. 그 강력한 발톱은 사냥 시 목표를 단번에 제압한다. 이런 힘으로 하피아는 나무 꼭대기에서 성인 나무늘보와 큰 원숭이까지 손쉽게 끌어내어 공중에서 바로 뼈를 부러뜨린다. 하피아의 외모는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머리 위에는 2겹의 깃털관이 있어 숲속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들어올린다. 작은 단단한 깃털로 이루어진 둥근 얼굴 디스크는 음파를 귓구멍으로 유도하는 음향 탐지기 역할을 하며 청각은 남극 부엉이만큼 예민하다. 얼굴 디스크는 주변의 미세한 소리까지 포착한다. 짧고 넓은 날개는 넓은 면적을 제공해 양쪽 날개의 상승력을 크게 하며 이는 거대한 나무줄기 사이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날개 가장자리는 강한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어 급격한 회전과 급강하가 가능하다. 하피아는 목표를 포착하면 시속 80km에 가까운 속도로 급강하하며 그 순간 발톱의 압력이 최대치에 달한다. 그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40kg으로 대형 전투견의 턱힘과 비교될 정도다. 이러한 강력한 무기는 성인 나무늘보와 큰 원숭이 같은 큰 포유류를 공중에서 바로 제압한다. 하피아의 눈은 큰 검은색 동공을 가지고 있어 빛을 거의 차단하고 어두운 정글의 그림자 속에서도 사냥을 가능하게 한다. 머리 위에 2겹 깃털과는 주변 소리를 감지해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한다. 몸은 수직으로 서 있고
짙은 어두운 눈은 깜빡이지 않는 무거운 시선을 가지고 있어 인간과 닮은 모습을 만든다. 마치 정교한 새복장을 입은 인간처럼 보이는 이 시각 효과는 초록기마틱스 방그늘의 아마존 정글에서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는 지능형 존재의 존재감을 전달한다. 두 번째 순위는 투구를 쓰는 카소아리이다. 이 새는 육식 공룡이 지배하던 시절을 가장 가깝게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뉴기니와 호주의 울창한 열대우림 깊은 곳에 서식하며 몸무게는 85kg에 달하고 키는 1m 80cm까지 자란다. 그는 몸집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여 숲속을 빠르게 달릴 때도 날카로운 가시와 굽이진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는다. 거대한 몸통은 광택이 나는 검은 깃털로 뒤덮여 있는데 이 깃털은 마치 철사처럼 단단하고 거친 말털처럼 거칠어 빠른 달리기 중 날카로운 가시와 굽이진 나뭇가지로부터 새를 보호한다. 거의 털이 없는 푸른빛을 띤 목에는 선명한 붉은색 돌기가 늘어져 있다. 이 붉은색 돌기는 위협을 알리는 경고색으로 작용하며 포식자에게 위험 신호를 전달한다. 머리 위에는 스펀지 같은 골조와 두터운 케라틴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뿔 모양의 투구가 자리한다. 이 투구는 숲속을 뚫고 갈 때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스펀지 골조가 저주파 음파를 증폭시키는 공명체 역할을 하여 카소아리들 사이에 적외음 신호를 멀리 전달한다. 이 저주파는 숲의 빽빽한 층을 통과해 수백 미터, 때로는 킬로미터까지 전달될 수 있다. 카소아리는 이 저주파를 통해 촘촘한 나무 사이에서도 서로를 인지한다. 진정한 위험은 발에 숨겨져 있다. 세 개의 발가락 중 안쪽 발가락마다 길이가 12cm에 이르는 날카로운 직선형 발톱이 장착되어 있어 작은 칼날과 같다. 그 발톱은 금속 칼보다도 강력한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어 목표를 정확히 찔러 큰 상처를 입힌다. 카소아리는 영역에 대한 극도로 예민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인간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면 즉시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한다. 이 새는 1m 50cm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위에서 아래로 강력한 발차기를 가하면 목표를 강타한다. 그 순간의 충격은 방탄복을 뚫고 깊은 조직을 파괴해 큰 포식자조차 즉시 쓰러진다. 그의 튼튼한 몸통은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호주와 뉴기니에서는 인간과 가축을 향한 수백 건의 공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며 그중 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기네스 세계 기록은 카소아리를 지구상 가장 위험한 조류로 공식 인정했으며 이와 접촉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거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그는 위험한 조류다. 우리 순위의 금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아프리카 타조는 조류계의 거인이다. 현대 조류 중 몸무게와 키, 그리고 신체적 힘에서 가장 뛰어나며 성체 수컷은 150kg까지 무게가 나가고 2m 70cm까지 자란다. 이러한 수치는 고대 테라포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건조한 사바나와 반사막 환경에 적응한 모습이다. 타조는 수백만 년 전부터 비행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 가슴뼈에는 키가 없고 날개는 태화된 기관으로 변해 방향 조절이나 구애 행동 시 전시용으로만 사용된다. 타조의 모든 해부학적 구조는 단단한 지면 위를 빠르게 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 발에 2개의 발가락만을 가진데 이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진화적 해답이다. 큰 발가락은 넓은 발톱을 끝에 두고 그 길이는 10cm를 넘어가며 말굽과 비슷한 강도를 지닌다. 타조는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고 한 걸음 길이는 4m에 달한다. 몇 킬로미터에 걸쳐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대부분의 육상 포식자에게는 사실상 보달할 수 없는 존재다. 다리의 타격 힘도 놀라운데 연구에 따르면 앞쪽으로 차는 순간 제곱센티미터당 30kg의 압력을 만든다. 이 정도 충격은 큰 포식자의 두개골을 뚫거나 성체 사자를 치명적인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타조의 눈은 직경 5cm로 자체 뇌용량보다도 큰 부피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반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며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도주하거나 격렬히 방어한다. 번식 환경 역시 눈부시다. 카주얼은 2kg에 달하며 이는 20마리 닭알 무게와 같다. 껍질은 매우 단단해 성인의 몸무게를 견뎌도 변형되지 않는다.
타조는 섭씨 0도에서 45도까지의 극심한 온도 변동에도 견디며 자연공학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그 거대한 몸집은 두꺼운 근육과 강한 골격으로 뒷다리를 지탱하며 사막의 모래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타조의 심장은 몸 전체에 혈액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큰 용량을 가지고 있어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들의 눈은 큰 구멍을 가지고 있어 넓은 시야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빛에 민감해 강렬한 햇빛 97 아래에서는 눈을 가리기도 한다. 타조는 먹이를 찾기 위해 짧은 거리를 걸으며 주로 풀과 씨앗, 작은 무척추 동물을 섭취한다. 번식기에는 수컷이 꼬리를 높이 들어 아름다운 깃털을 펼치며 구애 의식을 보여 암컷에게 자신의 힘과 건강을 과시한다. 알은 두껍고 단단한 껍질로 보호받아 외부 충격에 강하지만 내부에서는 부드러운 흰자와 노른자를 품고 있다. 타조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도 장기간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발은 발바닥에 두꺼운 각질층이 있어 뜨거운 지면에서도 화상을 입지 않는다. 특히 큰 발가락의 발톱은 사냥감이나 위협에 맞서 방어할 때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 타조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둥지를 깊게 파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알이 안전하게 부화하도록 한다. 우리의 거대한 새들을 탐험하는 여정, 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자연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감탄과 동시에 가벼운 두근거림을 안겨주는 존재들을 얼마나 창조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자연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